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에게 이제 임명 의무가 생겼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 보십니까? 일단 상당 부분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도 헌재에서 이런 법은 위헌이니까 바꾸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국회가 곧바로 입법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국회가 그동안 위헌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방치한 법안의 개수와 개월 등을 보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몇 주 정도 숙고를 더 하는 걸 가지고 국회 측에서 빨리 결정해라, 늦게 해라, 하라 마라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르면 내주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시한을 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덕수 총리는 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버티다 민주당에게 탄핵을 당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헌재 탄핵 심판이나 또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점차 결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민감한 사안, 특히나 대통령의 최종 변론까지 끝난 사안에서 섣불리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하는 게 대내외 안정성이나 국정 운영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결코 유의미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정 내릴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바라기는 이게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임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 대행 자체가 그렇게 하지는 저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주 주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현상을 아주 많이 변경할 만한 결정은 못하고 굉장히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필수적이거나 아니면은 꼭 채워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채워야 되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 결정,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헌재가 4대4의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을 때에 이게 균형이 깨진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권한쟁의 심판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은 5명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탄핵 심판은 6명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상을 많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 여권 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임명 시기까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임명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헌재 선고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다. 그리고 여당은 헌재가 다수당 독재를 용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위한 재판관 숫자가 6명이고 이건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성향이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다라고 공인돼 있고 본인도 그걸 숨길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판사이다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합류해서 선고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권 입장에서도 이번 한 번의 마은혁 재판관 합류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 정도는 합의를 했는데 청문회를 열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여당과 야당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도 그냥 청문회라는 실질적인 행위가 없이도 일방적으로 그냥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 후보를 다 밀어붙이게 됐을 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대통령을 보호위한 여당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종이 조각이 되는 식의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실 그동안은 여당이 일정 정도 헌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낮춰왔어요. 아무래도 최종 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의 시간까지는. 그런데 오늘의 이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다라는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도 다시금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고에 대한 대통령 측 그리고 여야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정파의 이익에 준해서 그렇게 비판들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게 적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기관의 결론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는 누가 먼저 선의를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당한 그리고 마땅한 행위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장관 탄핵과 맞물린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헌재의 공백을 사실상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치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여권이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지금이라도 치유를 하고 정당하고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야당이 했다는 이유로 하지 않을 것 같다. 한동안은 좀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반응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한 명의 이탈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도 특별히 놀랍다거나 반전은 아니고요. 그냥 민주당과 쭉 결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오죽하면 그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상욱 의원의 개별 행동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전까지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고 봅니다. 제의 요구를 할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관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명태균 사건과 직간접적 역학 이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마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표를 행사해야 된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입지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매우 좁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마저도 만약 친한계가 명태균 사건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아니다 하고 이탈표를 던져버리면 이게 당장은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다른 주자들이 좀 공격을 받을지 몰라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친한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더욱더 싸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제2요구권과 이 재의결 시일이 언제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과거의 어떤 특검법과 다르게 좀 단일 대우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이 위기 순간에서마저도 일정 계파들이 막 서로 다른 소리를 내거나 기권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그림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도 무난하게 제2 요구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 있으실까요? 예측은 우리 정 최고의 예측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게 바람직하냐의 문제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연장선상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가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연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 주장이 단순히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당은 예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방침이고요. 이 거부권 행사가 되면 재표결이 진행이 되겠죠. 여야가 모두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표결 시에는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당 내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각자 도생, 이합 집산하는 흐름인데 이 가운데 굳이 여기에 민주당과 같이 이 명태균 특검 하자. 그래서 재의결 때 이게 익명이긴 합니다만 이 거부권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개파는 친한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 투표안도 친한계에서 12명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탄핵이 찬성표가 나오면서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의 입지가 탄핵 전과는 다르게 탄핵 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보수가 결집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탄핵으로 상심한 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말 좀 하지 말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돼서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국면에서 만약 명태균 특검마저 친한계가 이탈해서 찬성해버리면 정말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제 갈 데가 없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이 명태균 사건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보수 진영 내의 역학 구도나 만에 하나 조기 대선 열렸을 때 당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 받는 게 지금 제일 부담스럽다는 것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탈표가 과거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내란 특검 때처럼 있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얽혀 있는 좋든 싫든 잠재적 대선 주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다 수사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특검이라는 게 결과가 없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해당 주자들한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악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이탈표는 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서 찬성 투표 공개적으로 한 김상욱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요. 재표결 시에 여당 이탈표 거의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평론가께서는 몇 표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도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당의 이탈표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국민 여론의 압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 이슈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론적으로 얼마나 여당을 압박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그 수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여론이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거부권 행사에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 만남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이계 핵심이었기 때문에 일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예방한 바가 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이 어렵고 흔들릴 때 원로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에서야 국민의힘 내부의 개파로 친윤이 어떻고 친한이 어떻고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등장 전 10년 동안은 이 친이와 친박이 정말 지겹도록 싸워왔던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분화가 되어서 비박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전직 원로들을 만나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뭔가 개파 갈등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보수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메시지에 좀 힘을 실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당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성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현재 계시는데 한 분만 만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이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에 뭔가를 기댄다기보다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로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요즘 당을 볼 때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 게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죠. 정당이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과물이에요. 평가, 국민의 최종 평가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걸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이래가지고 힘이 모일까요? 물론 그 힘은 일부 강력한 지지층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모이겠지만 예. 그 정당의 힘을 확산하고 확장하는 데에는 힘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지금 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명박계가 굉장히 많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아직도 원로가 국가적 원로가 되시기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만남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임 전 실장이 이재명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같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민주당도 정당이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중도층의 공감을 얻고 이 정당이 국정을 맡아도 민주주의적인 국정 운영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의 모습은 좀 변해야 된다. 너무 일극체제로 가서는 안 되고 당 운영 자체도 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좀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 이재명을 넘는 예. 후보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재명을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후보가 이재명을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갖춰진다면 거기에 본인은 지지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비명계 어떤 주자들보다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비명계의 대의는 예. 무엇이겠습니까?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대중 정당, 모범적인 민주정당, 민주당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마치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가 된 것인 양 뭐 힘을 합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보는 게 그러면 비명계의 대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들의 이익만 차지하기 위해서 비명계의 대의를 본인들이 사실상 팔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앞선 어떤 비명계 인사들의 만남을 보고 예. 용기를 내서 좀 대의가 있는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임 전 비서실장이 좀 중도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다, 좀 대의를 위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요. 예.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에는 비명계가 이렇게 줄줄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들러리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비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에서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찾아오겠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치 참 편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에게는 공천이거든요. 총선 시즌에 임종석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야 사면 문제가 걸려있다 쳐도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 너무 잔인할 정도로 비명 행사 탈락시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주류가 비주류 공천 탈락시킬 때 소위 말하는 저격수 자객을 1명 정도는 보냅니다. 예. 근데 박용진 전 의원 그 지역구 어땠나요? 1명 갔다가 결격 사유 떨어지니까 2번째 보내고 3번째 보내고 같은 지역에 거의 몇 명의 저격수를 연달아 보내서 박용진만큼은 안 주겠다.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예. 경선 참여도 아예 배제시켜버릴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생각보다 대선 시기가 일찍 다가올지 모르니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만나면 통합 행보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하는 통합이거든요. 정치인의 통합은 공천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캠프를 구성할 때 이분들이 이제 당내 경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당내 경선 룰이나
이 대선의 어떤 시험 무대에서 얼마나 공정한 무대를 펼쳐주느냐. 저는 결국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헌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시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개헌 추진에 좀 힘을 싣는 모양인데 민주당 측에서도 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핵심을 제외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이 개헌 논의가 DJ 때부터 쭉 있었는데 왜 막혔느냐?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이 개헌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조금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를 하자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국회 권력도 굉장히 제왕적이네. 다수당이 되니까 이런 행포도 할 수 있구나. 그럼 국회 권력도 좀 나눠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것이 가지는 시대 정신은 권력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의 해체이고 양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 다 된 사람 같은 일종의 그 점령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야의 주요 차기 주자군 중에서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다른 게 먼저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인물도 거의 이재명 대표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이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도 뭐 헌재 최종 변론에서 띄었고요. 다른 정치인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김동연, 김부겸 이런 분들 다 개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마지막 열쇠는 당내 최대 계파의 맹주인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본인이 곧 대통령 된다 생각하면 이 논의를 어떻게든 외면할 것이고요. 본인의 대통령 되는 거 안 되는 거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좀 나누는 게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유리하다, 옳은 길이다 생각하면 개헌 논의에 참여할 텐데 아직까지는 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논의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글쎄요, 뭐 좀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헌에 나서야만 이 개헌 논의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이 얘기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현재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으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잘 얘기해 줬지만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저주저하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이 논의는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 정치인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정치인이 있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논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 모든 사람들이 그 대선 공약 정도로는 내걸 것 같다. 왜? 그래야 본인의 욕심 있는 모습을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으로서 득표 어떤 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